자, 어떻게 해야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정리하면은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데이터를, 이 문제에 따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센싱과 인사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건데요. 조금 상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통찰이에요. 마케팅이든 뭐 기업 활동이든 모든 비즈니스에는 통찰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제 능력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찰은 뭐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냄비가 있습니다. 이 냄비가 끓고 있는지, 그 안에 지금 물이 끓고 있는지를 내가 겉면만 보고 알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통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지금 불투명 냄비입니다. 유리 냄비가 아닙니다. 불투명 냄비니 그 안에 물이 끓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은, 끓고 있는 걸 아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지금 가스레인지에 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든지, 뭐 또 소리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가습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습격이 있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센싱을 합니다. 그죠? 뭔가 이상하다는 어떤 감지를 해요. 그 감지를 하고 그 안을 훤히 깨뚫어 보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 인사이트잖아요, 그죠?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능력 필요합니다. 관찰도 하고요, 조사, 그다음 연구, 통계, 데이터 분석, 이와 같은 분석 능력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즉 이 연습이 많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의력도 중요합니다. 경험이 쌓여야 돼요. 뭐 독서, 상상력 중요합니다.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 상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한 능력이죠. 자, 이런 능력을 쌓는 기초적인 내용이 바로 센싱이에요. 마켓 센싱, 시장의 어떤 변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통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센싱 능력과 통찰력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노력을 해서 갖춰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맥락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이라는 단어는 나누고 쪼개다는 거죠. 데이터를 나누고 쪼개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석이죠. 그래서 분석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석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때 해석은 사물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해하는, 그래서 주는 이제 과학자가 접근하는 거라면은 보통 우리 실무자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풀이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데, 뭔가 어떤 의미를 붙였을 때 이게 뭐와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 안에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맥락은 뭐냐? 문맥을 이해하는 거죠. 컨텍스트라는 것은 그 문맥 내, 그럼 이 문맥이라는 것은 문장의 전후 관계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배경이 뭔지 이런 것을 안다면 맥락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분석적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량으로 우선은 노력을 해서 높이셔야 되고, 당연히 조직의 이런 역량이 높아진다면은 보다 이 데이터 기반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문제라는 게 뭐냐? 현재 상태가 있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갭이 문제죠. 이게 해결 과제입니다. 이 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문제 정의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의를 한 다음 어떤 원인이 있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 계획을 짜고, 그 다음 실행하고 평가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실제 내가 현재 상태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의 갭이 해소되면 문제 해결이 된 겁니다. 이 모든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 이제는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경험업체겠죠. 우리가 rule of thumb이라는 용어를 쓰죠. 주먹구구식. 누구의 경험이에요? 상사의 경험. 선험자의 경험에 의해서 문제 해결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 증거 기반이에요. 증거에 기반하는 거다. 자, 데이터가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면은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인사이트에서 해결 방안, 이 대안을 갖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밸류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실 이 밸류예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밸류인데, 이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을 했다면은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인사이트가 필요했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 그 다음 액션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자, 이 의사결정은 현업에 있는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최고의 의사결정자까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는 항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단 이 의사결정의 중요도와 난이도와 책임이 다를 뿐인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부분조차도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조직의 문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빅데이터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의 문화가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가 만들어질 때 가능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오프라인형으로 되어 있는 매장, 실물 매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매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쌓아놨는데 안 팔리면은 재고 부담이 생기고, 재고가 떨어졌는데 고객이 찾으면은 판매하지 못해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적정 재고를 갖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책이 어떻게 팔릴지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판매량도 있고요, 저자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어떤 분야, 영역, 예를 들면 이게 경영서적인지, 마케팅서적인지, 광고서적인지, 그 다음 판매 패턴, 이게 초기에 잘 나가는지, 계절적으로 잘 나가는지, 롱런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미 실은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필요한 이 목적에 맞게 다시 좀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책으로 얼마만큼의 이 추가적인 판매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판매 예측이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델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과거에 있는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을 해보니 이렇게 실제 판매와 예측하는 이 궤적이 같은 패턴을 따르더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밸류가 바로 재고 관리 효율이 한 40% 개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하겠죠. 처음에는 이제 파일럿을 해보고 전면적으로 시행.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델링을 해서 실제 이게 판매를 예측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파일럿이 되겠죠. 이게 된다면 이제 전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은 그게 이제 DT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단 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할 때는 한 세 가지 조금 유념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치, 값일 뿐인 겁니다. 분석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데이터는 객관적인 거 아니냐? 그 오해라는 거죠. 데이터 자체는 감정이 없잖아요. 누가 감정을 갖습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죠. 분석하는 사람이 감정이 있고, 분석하는 사람의 수준이 있고, 분석하는 사람의 스킬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관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성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정성적인 데이터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정량화되어 있는 이 수치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럼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분석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온 어떤 결과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이유를. 그 이유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에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투표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왜 했는지는 대선 투표 결과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속적으로 서베이를 했잖아요. 이게 정성적인 데이터죠. 이렇게 이유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로서 정량 데이터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AI로서 바로 예측이 되고 판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를 너무 맹신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량 살상 수학 무기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알고리즘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 여기는 크게 상관과 인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밑에 사진에는 익사자, 지금 익사 직전에 있어요. 이 둘 간의 관계. 자, 여름철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되고 익사 숫자도 통계 숫자를 보니까 증가가 돼요. 그럼 이 둘 간에는 무슨 관계일까요? 네, 우리 채팅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채팅창에 이게 무슨 관계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그렇죠? 이 익사 숫자가 증가가 된다. 그죠? 상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상관관계다. 예, 상관관계. 자, 상관관계. 지금 두 분이 상관이라고 해줬습니다. 상관 아닙니다. 상관으로 보일 뿐이죠. 그죠? 패턴이 같기 때문에 상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둘 간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앞쪽에 맥락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맥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광고와 신제품 숫자와 또 뭐가 있을까요? 추천 숫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들 간에는 상관이 있는데 맥락적으로 맞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업계에서는 이런 이제 그 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고문하면은 부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고문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진짜 의미 있는 답이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더 가볼까요? 무더운 여름에 무더위입니다. 그죠? 무더위와 아이스크림 간에, 무더위와 익사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다시 채팅창에 적어 주실까요? 자, 무더위와 아이스크림, 무더위와 익사자 같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무더워지니까, 여름철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었고, 여름철이니까 무더워지니까 이 익사 숫자가 증가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이 되면은 추워지니까 아이스크림 판매가 줄어들고, 추워지니까 익사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이명철님께서 인과, 그치? 이게 인과관계죠.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더위가 없어지면은 아이스크림과 익사 숫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증가하기 시키기 위해서 신이 막 무더위를 일으키면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 관계를 안다면은 폭염이 예상이 된다면은 아이스크림 생산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원인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결과를 종속변수라 그래요. 그럼 이 종속변수인 결과, 즉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스크림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 원인이 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폭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우리 기업에서는 좀 마케팅에서 이런 걸 이제 별도로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제외해 놓습니다. 그죠?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광고가 있고 판촉이 있고 신제품 숫자가 있고 영업사원 숫자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기업에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신제품을 더 숫자를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럼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걸 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상관은 뭐예요? 두 변수 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즉 원인은 선행 변수고 결과는 후행 변수예요. 원인, 선행이 어떤 게 선행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게 후행인지 알 수는 없는데 둘 간에는 관계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 인과관계는 회귀 분석으로 이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는 상관 분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즉 내가 알고 싶은 게 상관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죠? 갖고 있는 문제가 상관을 알고 싶다면은 상관 분석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두 변수는 우리가 이제 그 연속형 변수를 인용을 씁니다. 수치형 변수.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로 우리가 등간 척도나 혹은 비율 척도로 측정된 그런 값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주형 자료가 있으면 상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좀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사 방법론이나 또 이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우에는 가설을 세우기도 해야 되고요. 자, 분석 기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외주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외주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결과를 해석해야 돼요. 결과 해석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자, 결과는 분석의 결과는 만약에 외주를 줬다 손 치면은 거기서 리포트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리포트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결과 해석은 내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고 분석은 작업이죠. 결과는 다시 해석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생각하고 작업하고 생각하고 이걸 연속적으로 여러분의 현업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